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호흡 계통과 의공학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에이플 싹스리조의 광민정, 강나은, 이수빈입니다. 목차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 CT, 진단 폐활량계, 의공학적 소견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관련 뉴스 한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죠. 특히나 아침 출근길에는 겨울 냄새가 물씬 풍기던데요. 네. 이렇게 부쩍 다가온 겨울이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 게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네. 통상 겨울철에 접어들면 코로나19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이런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워지면 사람들이 좀 따뜻한 실내에 머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밀폐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반면 또 환기는 적게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또 연말 모임과 같은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날 때이기도 하고요. 방역 당국도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 등이 누적된 상황이고요. 때문에 방역 당국은 언제라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실내 모임은 많아지고 또 창문을 여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면 또 코로나 확산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업무 공간들,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과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시고 손이 닿는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댐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겨울철 코로나19 방역에 개인 스스로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는데 이 코로나19 외에도 원래 겨울에는요 감기나 독감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은 워낙 이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코나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는 날씨가 차고 건조해지면 훨씬 활동력이 강해지고요. 생존력도 강해집니다. 특히나 건조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더 감염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호흡기를 통한 다양한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기나 독감처럼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돼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질환이 빈번하게 겨울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감기와 독감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부 호흡기계가 감염돼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리노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네. 이와 다르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그러니까 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감기보다 훨씬 전염성이 높고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감기가 발열이나 콧물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독감은 이보다 강한 고열이나 근육통 등을 동반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는 겨울까지 찾아온 만큼 더욱 네. 각별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러스 때문인지 올해처럼 겨울이 반갑지 않은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올해 겨울 모두가 조금 더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개인 방역 수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런 불편하고 힘든 겨울이 올해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네.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매년 겨울은 2021년 하반기에 맞이할 겨울은 거리 두기 외에도 아마도 코로나19 백신 등
다른 대처 수단을 가지고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거리 두기로만 방어하는 마지막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듭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올겨울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이혜리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즘같이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호흡기 질환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영어로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고 불립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사진은 정상인 모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모습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원인 중 비중이 90%로 제일 높은 것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공해, 매연 등의 실내외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으로는 초반 경미한 증상으로 힘들게 일하거나 빨리 걸을 때 조금 숨이 차는 것을 느끼고 기침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기침할 때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 증상으로 힘들게 일하거나 빨리 걸을 때 종종 숨이 차는 것을 느끼고 기침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때 가래도 같이 나옵니다. 또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진행된 중증의 증상으로 기침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어느 때나 숨이 차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의 기본은 폐활량의 측정이며 폐용적, 폐확산 등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화 단층 촬영이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을 발견하거나 폐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진단이 분명하지 않을 때 감별 진단을 하거나 동반 질환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입니다. 약물요법은 증상을 완화하며 악화의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켜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고 운동 지구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하지만 현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사용되는 어떤 약제도 폐 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감소되는 것을 완화하지는 못합니다. 호흡 재활 치료입니다. 힘든 정도의 걷기나 조깅이 가능하다면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에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간다면 2~3개월 후에는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연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흡연 환자는 금연해야 합니다. 금연으로 정상적인 폐 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폐 기능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지 않으면 금연 치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외과적 치료에는 폐체적 환원 수술과 폐 이식 등이 있습니다. 폐체적 환원 수술은 나머지 건강한 폐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폐의 가장 기능이 적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OPD 환자의 1에서 2%에게만 적합합니다. 폐 이식은 병든 폐를 기증자의 건강한 폐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은 폐렴입니다. 영어로는 Pneumonia. 입니다. 폐렴은 폐의 세 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영어로 Alveolar. 라고 하는 폐포에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염증이 발생한 폐포입니다. 그러면 폐렴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인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 있습니다. 이는 세균, 바이러스,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물질의 흡인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나 구토물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가스의 흡인입니다. 가스를 들이마신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감염성 폐렴이 있습니다. 비감염성 폐렴은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의 증상입니다. 폐렴에 걸리면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 증상으로는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그리고 폐를 둘러싼 흉막까지 염증이 침병한 경우 숨쉴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기 이외의 소화기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으로 구역, 구토, 설사,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의 진단입니다. 폐렴의 진단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력 청취와 검진을 통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 음영의 변화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뚜렷한 음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로 흉부 CT 등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 엑스레이는 정상 폐이고 오른쪽 사진은 폐렴에 걸린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더 뿌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 의사는 폐렴의 진단을 내립니다. 다음으로 폐렴의 치료입니다.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폐렴의 경우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며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여 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그에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발생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으나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폐렴과 관련된 검사 의료기기 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전선화 단층 촬영은 X선 발생 장치가 있는 원통형의 기계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방사선을 투과하여 흉부를 촬영하는 검사법입니다. CT는 인체를 가로로 자른 횡단 면상 및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서 인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CT 기계의 침대 위에 누운 후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정맥 주사로 투여받습니다. 하지만 X선 노출량을 줄이면서 폐암을 진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법인 저선형 흉부 CT의 경우 조영제의 투여가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조영제 투여 후 둥근 모양의 기계 안으로 몸이 천천히 이동하고 검사 대상 부위의 X선이 조사되면서 촬영이 시작되게 됩니다. CT를 이용한 진단 질병에는 폐암, 식도암, 결핵, 폐렴, 폐혈증 색전증, 기형폐 등의 질병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감염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동식 CT버스가 처음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정형 CT를 버스나 트레일러에 탑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동형 CT, 방사선 차폐,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동선과 시설을 고려한 버스를 제작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동형 CT의 가장 큰 강점은 환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다는 점으로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중증 환자 또는 갓 수술을 마친 환자의 안전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11월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동형 CT 옴니톰을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많은 병원에서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동형 CT 옴니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로 진단 폐활량계가 있습니다. 이는 폐질환 수술 환자의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 환자의 호흡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호흡 온도를 증가시켜 폐포를 확장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침을 통해 분비물을 배출시킴으로써 폐환기를 회복시키고 폐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폐활량계 사용법입니다. 폐활량계에 나이, 키, 성별을 입력한 후 크게 호흡을 하여 SEB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SEB1은 COPD의 지표로 1초 강제 폐활량에서 1초 호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기도 폐쇄를 알아볼 수 있는 값입니다. 보통 70% 이상이 정상이고 이보다 낮을 경우 폐쇄성 기도 질환, 즉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폐활량계는 FEV6, 즉 6초 호기량까지도 측정 가능한 의료기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해당 진단 폐활량계의 사용 및 검사 방법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폐기능 검사 장비인 COPD6 구성품과 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성품부터 둘러볼까요? 금일 사용할 장비는 폐기능 검사 장비 제조회사 중 가장 유명한 영국 바이탈로그라프 브랜드의 COPD6로 일반형과 USB 타입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비 외 소모품으로는 노즈 클립과 마우스피스가 있는데요. 바이탈로그라프 마우스피스 정품 가격은 약 880원 정도로 일회용입니다. 노즈 클립은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호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가격은 개당 1,700원 정도입니다. 이제 장비를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USB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결과지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 수치를 장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유러피언 데이터로 계산됩니다. 또한 호흡기 악회, COPD 진료 지침에 소개된 장비입니다. 측정값으로는 FEV1, FEV6, FEV6분의 FEV1 값, 옵스트럭티브 인덱스, 마지막으로 폐활량이 나옵니다. USB형의 경우 PC와 장비를 연결하면 결과지를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최저근식 소프트웨어를 적용했고요. 나이와 키, 성별, 몸무게를 입력하기 때문에 일반형 결과값의 BMI 값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비가 켜졌으면 환자분의 연령을 만 나이로 입력해주세요. 위아래 버튼으로 조정하여 나이를 맞춘 후 가운데 버튼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키를 입력해주세요. 성별도 위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해주세요. 마지막 항목은 체중입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체중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화면에 호기하는 그림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마우스피스를 끼워볼까요? 마우스피스에서 뚫린 부분을 장비 쪽으로 향하게 하여 꽉 끼워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쉽게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호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검사 모습 및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의자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주세요. 자세를 잡으신 후 편하게 3회 정도 평소처럼 호흡하여 숨을 골라주세요. 마우스피스는 입을 오므리지 말고 입에 넣은 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로 꽉 조여주세요. 올바른 마우스피스 부는 방법을 익힌 후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참고 있는 힘껏 최대한 세게 불어주세요. 삐빅 소리가 날 때까지 최대한 길게 불어주세요. 첫 번째 호기가 끝났다면 숨을 잠깐 고르신 후 두 번째 호기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를 불어주시면 검사가 종료됩니다. 장비 중앙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3회 호기 중 측정 결과가
가장 좋은 값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값은 FEV1으로 1초 강제 호기량입니다. 일반적으로 COPD 약제 처방 시 사용하는 수치죠.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FEV6 값으로 넘어갑니다. FEV6 값은 6초간의 호기량입니다. 다음은 FEV6분의 FEV1으로 호기한 전체 양에서 1초간 호기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값은 폐기능 나이로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여지는 참고치이니 진단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이제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볼까요? 장비와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 후 프로그램을 오픈해 주시면 PDF 파일로 결과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상단엔 병원명을 기재할 수 있고요. USB형은 한국인의 카비 값이 포함되어 있는 최저 근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과 다르게 몸무게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여 BMI 값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번은 총 호기한 횟수 중 문제없이 잘 호기한 횟수를 표기해주고 6번, 7번에서 가장 좋은 값과 환자 피지컬 대비 평균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폐쇄 정도와 COPD 단계를 이미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폐나이와 폐색 정도, 최종 COPD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 가장 아래에는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비고란이 있고 진료하신 선생님 서명란과 검사 일자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COPD6 장비 구성품부터 검사 방법, 결과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 계통에 관련한 의료기기들을 찾게 되면서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의공학 분야에서의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의학 분야 내에서의 의공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공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에서 설명했던 CT와 같은 진단 목적의 의료기기를 통해 3차원적인 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의사의 인상적 소견과 의료기기가 제공해주는 진단 정보가 취합되면서 오진의 범위도 좁혀지고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의공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의료 정보의 교환이나 진단에 효율적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이나 처방 전달 시스템 등 시스템 속의 환자 관련 차트 데이터나 처방전 등의 의학적 정보들이 병원 내 부서 사이에서 교환되면서 환자를 진찰하는 데에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외부의 의학 관련 기관과 교환하는 방향으로 응용되고 있기도 해 이것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공학은 의학의 연구에 필요합니다. 의학적 연구에는 많은 실험 과정과 결과 및 분석 데이터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의공학에서는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많은 임상적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으며 이런 과정들을 거쳐 대표적인 예로는 의학 분야에서 인공장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저희가 맡은 계통의 질환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기기까지 공부하게 되어서 더 유익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